여러분, 퇴직금이 사라지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퇴직금을 잃어버리기 위해 특별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구조 없이, 아무 흐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길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여러 현장을 다니며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구조 없는 지출은 반드시 퇴직금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은퇴 후 더 절약한다고 말합니다. 더 아꼈다고 말합니다. 더 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비엔 구조가 없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절약해도 새고 아무리 줄여도 빠지고 아무리 지키려 해도 무너집니다. 나는 이 진실을 해외 현장에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어느 해 나는 유럽 남부의 한 조선소 항만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갔습니다. 그 도시는 햇볕이 강했고 항구에는 오래된 철제 장비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에는 소금 냄새가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항만 운영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매년 비용을 줄였는데도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나는 그가 가져온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만 운영비, 장비 유지비, 외주 비용, 직원 인건비 항목은 많은데 질서가 없었고 최소한의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부를 덮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충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지출은 있는데 구조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는 늘 실패를 부릅니다. 노후 재정도 똑같습니다. 은퇴자들은 퇴직금이 있으니 한동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고 기준이 없고 구조가 없으니 지출은 제멋대로 흐릅니다. 어느 날은 친구 모임 때문에 조금 쓰고 또 어느 날은 자녀에게 도와준다고 조금 쓰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비로 쓰고 기분이 우울해져서 위로 소비를 조금 더 하고 그러다 보면은 퇴직금은 어느 순간 절반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거지? 여러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 없이 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지출은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비는 감정과 충동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면 돈은 새어나갑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구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직접 겪었습니다. 1980년대 초 대규모 해외 공사에서 현장 운영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임원은 예산을 절약했는데도 부족합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소비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현장 구조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출은 하루 만에 결제되고 어떤 지출은 한 달 동안 묶여 있었고 어떤 비용은 담당자도 목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조를 먼저 세워라. 구조가 세워지면 절약은 자동으로 된다. 그러자 불과 2달 만에 지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흐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은퇴 생활도 똑같습니다. 가계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절약해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퇴직금이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소비 때문이 아니라 소비가 흘러가는 길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길을 정리하면 흐름이 안정되지만 물길이 없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절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절약은 구조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약은 버티는 기술이고 구조는 지키는 기술입니다. 버티는 기술만 있고 지키는 기술이 없으면 퇴직금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조 없는 지출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퇴직금을 파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어 눈에 보일 즈음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출이 줄고 지출이 줄어야 흐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파괴를 촉발시키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공백입니다. 다음 2부에서 그 마음의 공백이 어떻게 퇴직금을 무너뜨리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 중에서도 은퇴 후 찾아오는 마음의 공백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현장에서 일해왔고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비면 지갑을 채우려 한다. 일할 때는 필요 없던 소비가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허전함 때문입니다. 이 허전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출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나는 국내의 한 중형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설비가 많아 늘 소음과 진동이 공기를 흔들었고 기름 냄새가 바닥 깊숙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한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은퇴하면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못했던 것도 해보고 그동안 못 누린 걸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그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불안했고 마음이 텅 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세고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일이 주던 중심, 즉 마음을 잡아주는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에서 마음의 균형을 얻습니다. 일은 수입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과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희미해지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게 되면서 마음은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고, 은퇴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하고 쓰고, 어차피 평생 한 번뿐인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퇴직금의 구조는 조용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업 현장에서 이 마음의 공백이 얼마나 사람을 흔들어 놓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해외 공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랜 타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귀국 후 한 달 만에 자신이 벌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그냥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잃을 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사는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를 정하지 않은 채 빈 공간만 남겼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든 기댈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댈 곳이 소비가 되는 순간 퇴직금은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 소비의 시작입니다. 일하느라 못했던 것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 자신을 대우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동안 참아온 것을 풀어내고 싶다는 마음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비가 감정의 결과이지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소비는 항상 비싸고 감정으로 하는 소비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냥 뭔가를 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전함은 소비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일을 잃은 사람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마음의 공백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이 공백을 방치하면 지출은 통제를 잃고 퇴직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불안은 더 깊어지고 불안은 다시 소비를 부르고 이 악순환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괴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퇴직금을 무너뜨리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공백이다. 마음의 공백이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공백을 더 빠르게 확대시키는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조언입니다. 다음 3부에서 퇴직금을 더 빠르게 파괴하는 조언의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사라지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누구나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조언입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 움직입니다. 특히 은퇴한 순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퇴직금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조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조언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조언은 진심처럼 들리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무겁게 움직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퇴직금을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나는 한 외국 금융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였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 이 계약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유리한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전문가다운 말투, 안정적으로 들리는 조언, 숫자를 근거로 한 설명.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국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즉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후 시장은 급격히 흔들렸고 만약 내가 그의 조언을 따랐다면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언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은 언제나 듣는 사람이 진다. 이 원리는 은퇴 후 재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주변의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꼭 해야 한다. 이건 안전하다더라.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퇴직금은 이렇게 굴려야 한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은퇴한 사람에게 잘못된 조언은 때때로 독이 되고 때때로 함정이 되고 때때로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어느 지인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은퇴 후 한 은행 직원을 믿고 퇴직금 대부분을 특정 상품에 넣었습니다. 그 은행 직원은 진심으로 보였고 안전하다고 말했고 누구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안전하다 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은 것은 그 사람의 조언이지 당신의 판단이 아니었다. 조언은 조언일 뿐이다. 여러분, 조언은 방향을 참고하는 것이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조언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잘못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조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퇴직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퇴 후 위험한 조언은 4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남들도 다 한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여러분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급한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넷째, 잘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느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을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해와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판단을 남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퇴직금이 무너지는 가장 은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말이 여러분의 지갑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퇴직금은 남의 판단 아래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말을 믿는 순간 퇴직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잘못된 조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도 없고 마음도 흔들리고 조언까지 흔들린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단 하나, 흐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4부에서 퇴직금이 사라지는 4번째 이유,
흐름 없는 재정의 비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네 번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으로 살아오며 하나의 진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흐르는 돈은 살아남고 멈춘 돈은 썩습니다. 이 원리는 공사 현장에서도 수출 계약에서도 조선소에서도 심지어 한 개인의 지갑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은퇴한 순간 사람들은 흐름을 잃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월급이라는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흐름 아래 살다가 은퇴하는 순간 갑자기 그 흐름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려움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흐름이 멈춘 상태에서 고정비만 남아있는 상황, 이 구조가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원리를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추진할 때였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뜨겁고 거칠었으며 모래는 장비 사이를 파고들어 모든 것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멈추면 죽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멈추면 인력이 멈추고 인력이 멈추면 일정이 멈추고 일정이 멈추면 계약이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위약금을 떠안고 사업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을 지휘하며 늘 외쳤습니다. 흐름을 유지해라. 장비든 인력이든 공급이든 무엇 하나라도 멈추지 않게 해라. 어느 날 중요한 기자재가 들어와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끝에서 그 수송 차량이 고장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래바람이 너무 강해 차축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단번에 계산했습니다. 기자재가 하루만 늦어도 전체 공정이 밀리고 공정이 밀리면 수백 명의 인력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고 하루 수십만 달러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다른 차량을 보내고 동시에 장비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임시 수리를 시도하게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야 겨우 기자재가 들어올 수 있었고 공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위기는 시작된다. 이 원리는 사막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정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아주 현실적인 법칙입니다. 흐름이 없는 퇴직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흐르지 않는 돈은 반드시 빠르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사라진 순간부터는 지출이 흐름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만으로도 퇴직금은 매달 줄어들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소비를 줄이려 해도 감정 소비가 폭발하고 결국 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퇴직금은 쓰기 위해 만든 돈이 아닙니다. 버티기 위해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없으면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합니다. 조급해지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잘못된 결정이 퇴직금을 파괴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흐름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키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물통 하나만 들고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고여 있다면 그 물통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그러나 작은 오아시스라도 중간중간 있다면 그 물통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흐름이 바로 그 오아시스입니다. 나는 평생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이 끊긴 그날부터 작은 흐름이라도 만들어라. 흐름이 있어야 버틴다. 흐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물 한 모금도 생명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연 120만 원의 소득도, 월 20만 원의 부업도, 아주 작은 임대료도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흐름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흐름이 생기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소비가 안정되고 구조가 단단해지고 퇴직금의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절약해도 흔들립니다. 흐름이 있으면 조금 낭비해도 다시 회복됩니다. 퇴직금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흐름이 없는 사람은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돈이 있을 때 오는 것이지 돈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5부에서
퇴직금을 무너뜨리는 다섯 번째 이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 착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사라지는 다섯 번째 이유는 그 어떤 계산보다도, 그 어떤 소비보다도, 그 어떤 조언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 착각입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으로 살았고 공사 현장에서, 해외 프로젝트에서, 금융의 한복판에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위험은 예고하지 않는다. 위험은 조용히 옵니다. 느리게 다가오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 위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착각이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큰 돈처럼 보이지만 충격 한 번이면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있으니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 위험은 돈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 옵니다. 돈이 있을 때 병이 오고, 돈이 있을 때 사고가 나고, 돈이 있을 때 집안 문제가 터지고, 돈이 있을 때 자녀의 부담이 생기고, 돈이 있을 때 생활 구조가 무너집니다. 위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오느냐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특히 1997년 IMF를 겪으며 누구보다 깊게 느꼈습니다. 외환이 흔들리고 환율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위험은 항상 예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때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어떤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다. 여러분, 퇴직금도 똑같습니다. 위험 비용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맞지 않았던 사고가, 단 한 번의 병원비가,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문제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퇴직금의 절반을 순식간에 빼갑니다. 나는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깔끔하게 절약하며 살았고 나름대로 구조도 잘 잡아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질환 판정을 받고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보험도 있었지만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단 몇 달 만에 그의 퇴직금은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약도 했고 계획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대비는 없었습니다. 절약은 했지만 위험 비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약은 지출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위험 비용은 생존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위험 비용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충격에 쓰러지고 위험 비용을 준비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버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위험이 올 때 사람은 판단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공포가 마음을 흔들고 공포는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그래서 위기는 두 번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현실로, 한 번은 마음으로. 현실의 위기는 대비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위기는 선택으로 막아야 합니다. 나는 IMF 직후 수많은 기업인들이 공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산을 헐값에 팔고 불필요한 투자를 하고 엉뚱한 대출을 받고 조급함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은 위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과소평가하다가 위험이 닥치자 공포에 휘둘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도 똑같습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여러분은 퇴직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에 내맡긴 사람이 됩니다. 준비 없는 사람은 위험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위험은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지만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바로
다음 단계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6부에서 퇴직금을 지키는 첫 번째 해법 구조의 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퇴직금이 왜 사라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하나씩 짚어왔습니다. 구조 없는 지출, 마음의 공백, 잘못된 조언, 흐름의 부재, 위험의 착각. 이 5가지가 합쳐지면 퇴직금은 누구에게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하며 배운 해법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첫 번째 해법은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구조 없는 돈은 흔들리고 구조 있는 돈은 버팁니다. 구조가 세워지면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흐름은 유지되고 위험은 완화됩니다. 구조는 절약보다 강하고 계획보다 현실적이며 감정보다 훨씬 믿을 만합니다. 나는 사업을 할 때 항상 구조를 먼저 봤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구조, 숫자보다 흐름, 지출보다 체계. 이 관점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공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건설장비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던 한 젊은 팀장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름의 계획서를 들고 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장비 수요가 많습니다. 이 사업하면 반드시 됩니다. 저는 철저히 절약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계획서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만 빽빽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구조는 어디 있나?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구조라니 어떤 의미이신지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약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구조가 없으면 절약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사업의 구조였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고정비는 무엇인지, 변동비는 어디에 분포되는지, 리스크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돈이 흘러가는 경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즉 돈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그 구조를 다시 그린 뒤에야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재정도 똑같습니다.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거창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재편하는 것. 둘째, 월 지출을 그룹별로 나누는 것. 셋째, 퇴직금을 시간 단위 구조로 변환하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구조의 시작입니다. 고정비 재편이 왜 중요한가? 고정비는 매달 같은 속도로 퇴직금을 갉아먹습니다. 고정비가 많으면 구조는 무거워지고 구조가 무거우면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은퇴자는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과 고정비 재편은 다릅니다. 절약은 한 번 줄이는 것이지만 고정비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구조에서 매달 반복되는 비용들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주거비용, 식비, 차량, 유지비, 전기, 결제들,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씩 줄여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퇴직금은 2배, 3배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그룹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리해보면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백 개의 프로젝트 예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출은 반드시 낭비를 낳는다. 여러분의 지출을 3가지로 나누십시오. 생존비용, 유지비용, 감정비용. 생존비용은 반드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유지비용은 삶의 안정과 편의를 위한 돈입니다. 그러나 감정비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 나가는 돈입니다. 이 감정비용을 분리하는 순간 지출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정비용이 줄면 퇴직금은 견디기 시작합니다. 3번째는 퇴직금을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구조적 사고방식입니다. 돈을 금액으로 보면 불안하고 돈을 기간으로 보면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지출 구조를 만들었을 때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이 1억이라면 여러분의 퇴직금은 50개월의 생존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구조는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불안을 계산으로 바꾸고 감정을 판단으로 바꿉니다. 나는 평생 이 원리 하나로 위기를 버텼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구조를 세우고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구조는 위기를 막는 방패이자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퇴직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구조를 세우십시오. 구조를 세우는 사람은 버티고 버티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구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가 안정되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7부에서 작은 흐름 하나가 어떻게 퇴직금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세웠다면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흐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백 번 보았습니다. 흐름이 있는 사업은 위기 속에서도 버티고 흐름이 없는 사업은 호황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노후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유무입니다. 흐름이 없는 사람은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불안에 흔들리고 흐름이 있는 사람은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그 규칙성 덕분에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안은 금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원리를 아주 극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나는 유럽 북부의 한 조선소와 협상하기 위해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은 기온이 낮아 항구는 늘 축축했고 차가운 바람이 철제 난간을 때리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는 조선소 부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흐름이 끊겼습니다. 큰 계약 하나가 취소됐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나는 즉시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적자를 본 것이 아니라 거래가 끊긴 것입니다. 적자는 회복할 수 있지만 흐름이 끊기면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름을 다시 만들어라. 작은 것이어도 좋다. 작은 흐름 하나가 회사를 살린다. 그 후 그 조선소는 작은 선박 개조 사업을 시작했고 그 작은 흐름은 회사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흐름은 금액이 아니라 숨통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노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지면서 흐름이 끊기고 흐름이 끊기면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는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잘못된 선택은 퇴직금을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흐름을 만들고 싶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어렵습니다. 여러분, 흐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아니어도 되고 큰 사업일 필요도 없습니다. 흐름은 작아도 됩니다. 흐름이란 단지 들어오는 것이지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0만 원의 흐름으로 불안을 극복했고 어떤 사람은 월 10만 원의 고정적 유입만으로 지출 패턴을 안정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유입이 바로 흐름입니다. 나는 삶의 후반부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60대 때에도 70대 때에도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왜 여전히 새로운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마음도 끊긴다. 흐름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흐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고 흐름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안정되고 선택이 안정되면 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은퇴한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은 흐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몇십 년 동안 경험한 일, 해결해온 문제, 다뤄온 사람들, 몸으로 익힌 기술, 축적한 지식, 이것들은 은퇴 후에도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기반입니다. 누군가는 자문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누군가는 작은 부업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누군가는 취미를 활용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걸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흐름 하나를 먼저 만드는 것, 그것이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지출은 안정되고 감정은 가라앉고 퇴직금의 시간을 2배로 늘립니다. 흐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에도 들어오는가를 봅니다.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퇴직금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러나 흐름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도 구조도 결국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리더십,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다음 8부에서 퇴직금을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원리, 마음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구조를 세우고 마음의 공백을 다스리고 잘못된 조언을 걸러내고 흐름을 만들고 위험을 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리더십, 즉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와 전쟁 같은 협상 속에서 단 하나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흔히 돈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돈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돈이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싸움도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극적으로 깨달은 순간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해외 금융사와의 협상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낮은 조명 아래 묵직한 공기가 흐르고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상대 측이 던진 단 한 문장에 내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회사는 곧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 말은 협박이자 유혹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설득은 사람을 빠르게 흔듭니다. 그 순간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면 나는 잘못된 조건에 서명했을 것이고 회사는 오랫동안 큰 손해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즉시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결정은 반드시 실수로 돌아온다. 나는 내가 지켜온 이 원칙을 떠올리고 다시 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며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나는 확신했습니다. 선택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의 노후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절약은 강박이 되고 지출은 감정이 되고 조언은 유혹이 되고 위험은 두려움이 되고 흐름은 욕심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서 있으면은 절약은 선택이 되고 지출은 기준이 되고 조언은 참고가 되고 위험은 대비가 되고 흐름은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퇴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혼란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지만 그 일상이 방향을 가지지 못하면 마음은 하루하루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퇴직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리더십을 세우는 4가지 원칙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다루는 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비가 없어서입니다. 대비가 있으면 두려움은 경계가 되지만 대비가 없으면 두려움은 공포가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지출을 줄이거나 소비로 달래지 말고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구조는 두려움을 안정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욕심을 다루는 힘, 흐름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안정되면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조금 더 벌어볼까? 조금 더 큰 이익을 낼까?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볼까? 욕심은 흐름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보았습니다. 욕심은 기회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구조가 안정되고 구조가 안정되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해지면 돈은 스스로 지켜집니다. 셋째, 기준을 세우는 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소비는 감정이 되고 선택은 충동이 되고 계획은 종이장에 불과해집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이 소비는 구조 안에 있는가? 이 조언은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인가? 이 결정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가? 필요 때문에 하는가? 이 질문들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바람 따라 움직입니다. 넷째, 관계를 다루는 힘. 사람은 관계 때문에 돈을 잃습니다. 불필요한 만남, 억지 선물, 자존심을 위해 하는 소비, 부담스러운 부탁들, 이런 관계들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지갑을 비웁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은 소비는 줄고, 소비가 줄면 흐름은 강해지고, 흐름이 강해지면은 퇴직금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결국 노후를 지키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서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잡혀 있으면은 퇴직금은 오래가고, 마음이 흔들리면은 퇴직금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나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똑같은 깨달음을 반복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서면 돈도 서고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린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퇴직금은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